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뜨겁고 축축한 숨결.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늘게 떨었다. 솜털이 곤두서는 감각과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이 낯선 전율의 절반은 흥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공포였다. 이 남자의 이름은 권이준이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내 팔뚝의 맨살을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강요도 서두름도 없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혹은 겁먹은 작은 새를 길들이듯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섬세한 손길 아래에서 내 몸은 배신자처럼 반응했다. 피부는 열에 달아올랐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쿵쾅거렸다. 하늘아, 그가 내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는 짙은 안개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에 내 몸의 긴장이 아주 잠시 풀리는 듯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다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손길은 나를 해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내 머릿속을 갈랐다. 거칠고 땀에 젖은 손, 비릿한 술 냄새, 흙먼지가 묻은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던 그 끔찍한 감촉, 귓가에 울리던 역겨운 웃음소리.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온몸을 잔뜩 웅크리며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내 몸을 감싸던 그의 천이,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갑자기 나를 올가매는 덫처럼 느껴졌다. 그는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내게서 한 뼘 물러섰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당황,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분노, 무서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장난 인형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무섭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웠다. 이 남자를 만난 것은 불과 몇 주 전이었다. 내 평생의 집이었던 지리산의 고요함을 굉음과 함께 깨뜨리며 그가 내 세상으로 들어왔던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숲은 비에 젖어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늘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글 대신 약초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 대신 숲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다. 숲은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피난처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숲의 평화가 깨졌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공기를 찢는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내 작은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구두는 내가 아끼는 이끼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나는 겁에 질려 오두막 가장 깊숙한 곳에 숨었다. 찾았다. 여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나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은 내게 무어라 다급하게 외쳤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세상 밖의 언어였다. 그들이 나를 끌고 간 곳에는 한 늙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주변의 남자들은 모두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쓰러진 남자의 옆에 꿇어앉아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권이준,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분위기는 그 옷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은 칠흑처럼 검고 깊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살릴 수 있나? 그가 내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남자의 맥을 짚고 그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다. 나는 숲을 향해 달렸다. 남자들이 내 뒤를 쫓았지만
그들은 숲의 주인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나는 어릴 적 할머니가 하늘이 내린 생명의 뿌리라며 알려주셨던 곳으로 향했다. 궂은 비가 내린 뒤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천문초 티안맨차오라는 귀한 약초였다. 나는 젖은 흙을 파헤쳐 성인 남자의 팔뚝만 한 뿌리를 캐냈다. 그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그것을 돌절구에 찧어 즙을 냈다. 끈적하고 쌉쌀한 향이 나는 즙을 나는 남자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다. 기적처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겠다. 파랗게 질렸던 그의 입술에 희미한 붉은 기가 돌았다. 그때까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남자들의 얼굴에 경악과 안도감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나를 향한 그의 시선만이 느껴졌다. 권희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든 행동을 꿰뚫어 볼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숲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어난 희귀한 꽃을 발견한 식물학자의 눈빛 혹은 반드시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수집가의 소유욕에 가까웠다. 잠시 후 헬리콥터가 도착해 그의 아버지를 싣고 떠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 나의 고유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너도 함께 간다. 그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을 수 없는 선고였다. 너도 함께 간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거스를 수 없는 통보였다. 헬리콥터의 바람이 잦아들고 숲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며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안 가요.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내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곳은 할머니의 냄새가 밴 나의 유일한 집이었다. 이 숲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방법을 몰랐다. 권희준은 내 초라한 저항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다가서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님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네가 곁에 있어야겠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민간인의 협조 요청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다. 국가적 비상사태, 명령.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 단어들은 내 작은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수고 그 위에 그의 거대한 권력을 세웠다. 나는 그 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본능이었다. 내가 오두막 뒤편으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을 때 그림자처럼 서 있던 검은 옷의 남자 2명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내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벽이었다. 절망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할 때 이준이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너나 나나 서로 피곤해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소나기의 힘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검은 옷의 남자 1명이 내 오두막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말린 약초들,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약초, 도감을 값비싸 보이는 가죽 가방에 담았다. 나의 모든 세상이 그 가방 하나에 담기는 것을 나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검고 반짝이는 차에 억지로 태워졌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숲의 냄새가 사라지고 가죽과 방향제가 뒤섞인 낯선 냄새가 내 숨을 막았다. 차는 내가 평생 걸어도 다 못 갈 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나갔다. 창밖으로 내가 사랑했던 나무들이, 나의 숲이, 나의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는 서울이라는 곳에 들어섰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의 거대한 돌기둥과 유리 상자들로 가득했다. 하늘은 잘려나가 조각조각 보였고 밤이 아닌데도 인공의 빛들이 번쩍였다.
귀를 찢는 소음과 매캐한 공기에 나는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거대한 개미굴 혹은 감옥 같았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빌었다.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성벽처럼 높은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부통령 관저라고 했다. 차에서 내리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우리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나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사이를 지나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박물관 혹은 아름다운 무덤 같았다. 발소리가 메아리치는 대리석 복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천장 벽에 걸린 차가운 그림들.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잡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다. 한 여인이 나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내 오두막 전체보다도 훨씬 컸다. 구름처럼 폭신한 침대 내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을 거대한 옷장,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욕실. 옷장 안에는 이미 내 것이 아닌 부드럽고 화려한 새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졌지만 생명력 없는 정원이 보였다. 완벽하게 조율된 자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나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복도 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경호원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갇힌 것이다. 나는 이준이 나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냥해 온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를 살린 귀한 약초이자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희귀한 동물이었다. 그는 나를 이 화려한 새장에 가두고 주인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내 것이 아닌 비단 잠옷을 입고 내 것이 아닌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웠다. 너무나 넓고 푹신한 침대는 오히려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거대한 우주에 홀로 던져진 먼지 같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내 이름을 속삭였다. 하늘. 내 이름은 하늘이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텅 빈 방의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다. 나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시작되고 끝났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이름 모를 여인이 들어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7시에는 나를 위해 차려진 아침 식사를 홀로 먹었고 8시 정각에는 부통령이 머무는 3층의 병실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나는 감시와도 같은 의사의 눈길 아래 그를 위한 약초를 다렸다. 나의 모든 일상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나의 의지나 선택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부통령 권인석이라는 남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다려주는 약초를 마시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관찰하며 질문을 던졌다. 그 천문초라는 것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지? 네 할미는 그 약초에 대해 또 뭐라고 가르치더냐? 그 산에는 그 외에 또 어떤 희귀한 약재들이 자라나 그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귀한 약자에 혹은 분석하고 해부해야 할 미지의 데이터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통해 내 지식과 내 고향의 비밀을 캐내려 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약초는 마음으로 얻는 것이지 머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잠시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서류로 눈을 돌리곤 했다. 관저의 사용인들은 나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내가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골에서 굴러들어온 계집애가 무슨 요사스러운 기술을 부렸길래 그들의 눈에는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경외심과
나의 출신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나는 거대한 가족 식당에도 왁자지껄한 사용인들의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내 방에서 홀로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했다. 나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흙냄새도 풀벌레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웠다. 있기에 축축한 감촉바람에 실려오는 소나무 향기내 발소리에 놀라 달아나던 다람쥐의 움직임.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나의 숲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런 나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이 집의 주인이자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남자 권희준이었다. 그는 내가 이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다. 답답하지. 그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내 저기를 모른 척하며 나를 집안의 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벽의 사방이 온통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2층까지 뚫려 있는 높은 천장 하늘에 닿을 듯한 책장. 나는 내 평생 보아온 나무보다 더 많은 나무가 책이 되어 꽂혀 있는 광경에 압도되었다. 이것들은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야. 네가 살던 세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고 때로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지. 그는 내게 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할머니에게 겨우 이름 석자만 배웠다고 대답하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림이 많은 책 몇 권을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세계의 자연을 담은 사진집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그리고 글자가 적은 시집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내 방을 찾아왔다. 몸은 좀 괜찮은지 확인하러라는 것이 그의 핑계였지만 우리는 그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책 속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할머니와 함께 살던 산속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하게도 그의 앞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다. 그는 내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그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늘 피곤해 보였고 자주 술 냄새를 풍겼다. 그는 가족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고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완벽하고 차가운 가면 아래 깊은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나처럼 이 거대한 집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섬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이준 씨는 행복하세요? 내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참 동안 대답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행복이라.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군. 그의 대답은 우크박지르는 것이었지만 그의 눈은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갑옷 아래 나와 똑같이 외롭고 지친 영혼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를 향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이곳에 가둔 주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낯선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려움과 연민 경계심과 의존감. 그를 향한 내 감정은 독초와 약초가 뒤섞인 정글처럼 위험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관저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고 낯설었던 공간의 냄새와 소음들은 무감각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준이 가져다준 책들을 읽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와 사막 그리고 별들의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할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낮에 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제가 살던 산에 자생하는 약초의 분포도에 대해 몇 시간 동안이나 추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요한 질문들은 제 고향을 약탈하려는 도적의 그것과 같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햇살이 드는 오두막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약초처럼 향기로웠고 저는 아이처럼 그 품에 안겨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햇살이 사라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저를 쓰다듬던 부드러운 손길은 어느새 거칠고 투박한 사내의 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르자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숲의 풍경은 간데없고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공기가 제 숨을 막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손톱들이 제 어깨를 후벼 파고 제 옷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늪에 빠진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저는 그저 발버둥치는 벌레처럼 무력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두막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 밤의 악몽이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꿈속에서 터져나오지 못했던 비명이 현실에 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제 몸은 값비싼 비단 이불에 엉망으로 얽혀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저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벌컥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권희준이었습니다. 그는 잠옷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순간 꿈의 잔상과 현실이 뒤섞이며 제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시 저를 해치러 온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오지마 저리가.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제 격렬한 저항에 이주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제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무거운 침묵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가 잠시 뒤젖은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게 닿으려 하자 저는 다시 한번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만지지 마. 제 절규에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는 수건을 든 손을 거두고 그저 묵묵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다 지쳐 잠잠해질 때까지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기진맥진한 채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에 지난 수년간 제가 억지로 억눌러왔던 모든 상처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두서없이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였어요. 마을 남자들이 밤에 제 이야기는 문장이 되지 못하고 단어의 파편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제가 흐느끼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 같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쳤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세상 누구도 다시는 내게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맹세이자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이 오직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생애 처음으로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꾼 그날 이후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권희주는 이전보다 더 자주 내 곁에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밤에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종종 대낮에도 서재로 나를 불러 말없이 자신의 옆에 앉아 책을 읽게 했다. 내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그런 행동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기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부통령의 날카로운 눈초리도 사용인들의 수군거림도 그가 내 곁에 있을 때만큼은 나를 비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화약고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었다. 사건은 어느 평온한 오후에 일어났다. 나는 정원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다. 비록 인공적으로 가꾸어진 정원이었지만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나에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응접실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 직속 의료자문위원회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부통령 각하의 건강 회복에 지대한 공을 세운 민간 요법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 비법을 기록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군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한 불쾌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의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나를 치료사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보내진 첩자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남자는 계속해서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에 대해, 내가 살던 산에 대해, 그리고 천문초에 대해. 내가 입을 다물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불미스러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국가 원수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협박의 기운에 내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순간이었다. 그쯤 해두시죠, 박 의원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응접실의 공기를 갈랐다. 권희준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그가 문가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죽일 듯이 서늘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자문위원회에 박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던 것은 처음 듣는군요. 제 아버님의 건강 문제는 저희 주치의와 청와대 의무실에서 관리합니다. 의원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주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걸음거리는 소리 없이 우아했지만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흑표범처럼 위협적이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주는 남자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툭 두드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의원님을 이곳에 보낸 제 아버지의 친구분께도 제 안부 전해주시고요. 조만간 제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남자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관절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나를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무자비하고 냉혹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순수한 치료사가 아니라
이들 사이에 정치 싸움에 이용되는 위험한 패라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책 속에라도 숨으면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책장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이준이 나를 찾아왔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하지. 그는 내 앞에 다가와 섰다. 거대한 책장 그림자 아래 그의 존재감이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어쩌면 낮에 보았던 그의 그 무서운 모습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늘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들려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널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전부 잊어버릴 것 같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길을 잃은 사람의 처절한 독백에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내가 도망갈 시간을 주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게 다가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안의 두려움이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내 안의 외로움은 그의 온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가 마신 위스키의 쌉쌀한 향이 났다. 내 생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내 세상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는 곧바로 거대한 공포의 파도에 휩쓸려 꺼져버렸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과거의 그 거칠고 역겨운 입술과 겹쳐졌다. 그의 따뜻한 천이 나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무게감으로 변했다. 안 돼. 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다. 그리고 뒤로 허둥지둥 물러서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생명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미친 듯이 도서관을 뛰쳐나왔다. 나는 내 방으로 도망쳐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주저앉았다.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내 입술을 매만졌다.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곳이 불에 댄 것처럼 뜨겁고 아팠다. 그의 키스는 내 위태로운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리고 내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내 안의 가장 깊은 상처와 욕망을 잔인하게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말았다. 도서관에서 도망쳐온 후 나는 내 방문을 걸어 잠갔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철컥 하는 소리가 내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내 방이라는 작은 섬에 나 자신을 유배시켰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창밖은 밤이 되었다가 다시 아침이 되기를 반복했지만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의 혼돈뿐이었다. 내 머릿속은 두 개의 목소리가 벌이는 전쟁터였다. 하나의 목소리는 과거의 유령이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기억해, 그 남자들의 거친 손길을, 네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남자란 다 똑같아. 짐승이야. 권희준의 친절함, 그건 더 교묘하고 세련된 덫일 뿐이야. 결국 그도 너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너를 헌신짝처럼 버릴 거다. 너는 더럽혀졌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유령의 목소리는 뱀처럼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영혼을 좀먹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그의 입술이 내게 닿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내 몸에 남은 그의 흔적을 지워내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샤워를 하고 또 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으려는 목소리였다. 아니야. 그의 눈빛은 달랐어. 그의 손길은 너를 해치지 않았어. 그는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멈췄잖아. 그는 너를 기다려주고 있어. 그 목소리는 나에게 그의 인내심을,
그가 보여주었던 헤아릴 수 없는 다정함을 상기시켰다. 악몽을 꾸었던 밤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던 그의 단단한 등을, 내가 읽지 못하는 책의 내용을 밤늦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해주던 그의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이해한다는 듯한 그의 그 깊고 슬픈 눈빛을, 나는 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갈갈이 찢겨나갔다. 그를 향한 갈망과 공포가 내 안에서 서로를 집어삼키려 맹렬히 싸웠다. 나는 내가 더러운 욕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고 동시에 그런 나를 경멸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배고픔을 느낄 수조차 없었다. 사용인들이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며 식사를 가져왔다고 말했지만 나는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권희주는 단 한 번도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의 그런 점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가 화를 내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다그쳤다면 나는 그를 미워하고 내 모든 공포를 그에게 투사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들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 문 앞에 식사가 담긴 쟁반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는 소리, 그리고 늦은 밤 내 방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강요보다도 더 강력한 압박이었다. 그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끈질긴 신호였다.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문틈으로 얇은 책 한 권이 스르륵 밀려 들어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시집이었다.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에는 푸른색 잉크로 그가 직접 쓴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 지금 얼마나 춥고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유령처럼 창백하고 퀭한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를 피하기 위해 이 문을 잠갔지만 사실은 내 과거의 유령들과 함께 나 자신을 이 방 안에 가둔 것이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정말로 이 어둠 속에서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두려웠다. 문을 여는 것이, 문 밖에 서 있을 그를 마주하는 것이, 내 안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지만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더 두려웠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과거의 유령에게 내 남은 인생을 전부 내어주거나 아니면 상처 입고 부서질 것을 각오하고 문을 열고 나가봄을 향한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거나.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굳게 닫힌 방문 손잡이 위로 내 떨리는 손이 올라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굳게 잠겨있던 빗장을, 내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천천히 돌렸다. 철컥. 고요한 저택 안에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권희준. 그는 마치 내가 문을 열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복도 벽에 기댄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다. 그는 내가 문을 열고 나온 것을 보고도 다그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눈으로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처럼 나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움직인 것은 그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아래층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더 이상 나를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는 나를 어두운 주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따뜻한 꿀물을 타서 내 앞에 놓아주었다. 달콤하고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며칠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나는 망가졌어요.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나는 더럽혀졌고 부서졌으며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나 자신을 향한 오랜 저주였다. 그는 찻잔을 든 채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망가진 게 아니야 하느라. 그저 상처 입었을 뿐이야. 깊고 아픈 상처. 하지만 상처는 아물 수 있어. 제대로 된 약을 바르고 시간을 들여 보살펴주면. 그의 말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내 상처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고통을 그가 처음으로 제대로 봐주고 있었다. 내가 돕게 해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나를 돕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와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아주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떨리는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나의 방이 아닌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그를 닮아 있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들, 어두운 색조의 벽지, 그리고 그의 체향과 위스키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는 나를 침대맡에 앉히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신발을 벗기고 내 차가운 발을 그의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경건했다. 그는 내게서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말로써가 아니라 그의 눈빛과 그의 망설이는 손길로. 그는 내 뺨을 감싸고 이마에 그리고 굳게 감은 내 눈꺼풀 위에 나비가 앉듯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손등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내 몸에 얼어붙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안의 유령은 그 순간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등 위로 올라오는 순간 과거의 거친 손길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숨을 멈추고 온몸을 딱딱하게 굳혔다. 내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멈췄다. 그는 내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공포에 질린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를 봐 하느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그들이 아니야. 나야. 권희준. 그의 목소리가 나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겁에 질린 내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내 의지로 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것은 내가 내미는 신뢰의 표시였다. 내 움직임에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그는 다시 내게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내 입술에. 지난번 도서관에서의 키스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욕망보다 더 깊은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연민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길과 입맞춤은 내 상처 입은 몸. 구석구석에 남겨진 과거의 끔찍한 흔적들을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지워나가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나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쾌락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더 이상 고통의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과거의 공포와 현재의 안도감이 뒤섞여 내 안에서 거대한 감정의 폭풍을 일으켰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내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환희의 신음이 아니라 서러운 울음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상처의 아픔을, 내 더럽혀진 몸에 대한 서러움을 모두 눈물로 쏟아냈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내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나를 단단히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그의 팔에 안겨 누워 있었다. 그의 심장이 내 등 뒤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었다. 나는 과거의 유령에게서 나의 몸을 되찾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속에서 아주 길고 깊은 단 한 번의 악몽도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지난밤에 폭풍우가 지나간 후 내 세상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나는 그의 팔베개를 하고 그의 품 안에서 잠이 깼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감시자의 눈빛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안전함이라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가 내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고 내가 그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들 속에 우리가 연인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어쩌면 아주 잠시 모든 것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했다. 내가 겪은 상처가 그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아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의 사랑을 위한 고요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였고 나는 그 심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다. 변화의 낌새는 집안의 공기 속에서 먼저 느껴졌다. 나를 대하는 사용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나를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보던 그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나이든 집사장은 내가 이준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이후로 내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부통령을 향한 충성스러운 보고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부통령의 비서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통령 각하께서 찾으십니다. 서재로 오시죠. 내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꿈처럼 달콤했던 평화는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짧았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그의 서재로 향했다. 부통령의 서재는 권력의 냄새로 가득했다. 어두운 원목 책장 벽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지구본까지.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권인석 부통령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왔는데도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내 아들 방에서 나왔다고 들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아니면 이 집의 안주인 자리라도 탐내는 것인가?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베고 지나갔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지? 산골짜기에서 굴러들어온 고아 계집애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 아들에게 몸을 허락했다는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은가? 그의 입에서 나온 고아 계집애라는 단어에 내 안에 무언가가 분노로 들끓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지는 것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영이 수없이 찍힌 액수였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네가 원래 있던 그 어둡고 축축한 상월짜기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은 내 마지막 잡이다. 나는 그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아주 작은 하지만 단단한 용기를 끌어모아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이준 씨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대답에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쓰고 있던 온화한 가면이 벗겨지고 냉혹한 정치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어리석은 것. 그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나를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내 과거를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 할미가 죽고 네가 그 산속에서 어떤 험한 꼴을 겪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상처를 알고 있었다. 그 더러운 과거에 대한 소문이라도 단 하나라도 흘러나간다면 내 아들 이준희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이다. 너는 내 아들의 빛나는 미래에 달라붙은 역겨운 오점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네 발로 걸어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넌 그냥 휴가철의 산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사한 불쌍한 고아로 처리될 수도 있어. 그게 나 권인석에게는 얼마나 쉬운 일인지 너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할 게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가진 남자가 내게 죽음을 속삭이고 있었다. 공포가 내 목을 졸랐다. 어젯밤 이준의 품에서 느꼈던 그 연약한 안전함은 이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곁을 떠나 목숨을 부지하거나 혹은 그의 곁에 남아 흔적도 없이 지워지거나. 부통령의 서재에서 나온 후 나는 유령처럼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독사의 이빨처럼 내 귀귓가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실족사한 불쌍한 고아, 공포가 내 온몸의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할 수 있다.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가진 그 남자는 나 같은 상얼뜨기 계집애 하나쯤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준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난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받는 여자의 기쁨과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이 위험한 사랑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이자 내 목숨을 위협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떠나야만 했다. 나는 그가 내게 사주었던 화려한 옷들과 그가 읽어주었던 아름다운 시집들을 모두 옷장에 그대로 둔 채 내가 처음 이곳에 올 때 입고 왔던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작은 보따리에 할머니의 약초도감 하나만을 챙겨 넣었다.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나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후에 유령처럼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다. 내가 막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문이 먼저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권희준. 그의 얼굴에는 아침에 내가 보았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짙은 피로감과 혼란스러움이 어려 있었다. 어디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보따리와 내 옷차림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거짓말을 했다. 산으로 돌아가려고요. 저는 역시 이런 곳은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가 너무 숨 막혀요. 숨이 막혀 어젯밤 내 품에서는 편안하게 잠들었으면서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가 아버지에게 대항할 것이고 그러면 그 역시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 짓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내 눈 봐 하느라.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려 억지로 그와 눈을 마주치게 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내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결국 내 입에서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부통령이 내게 건넸던 수표 이야기, 내 과거를 들먹이며 나를 모욕했던 말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그 끔찍한 협박까지. 나는 울면서 두서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차갑고 무서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내 방을 나가 곧장 그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그의 뒤를 따라가 반쯤 열린 서재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이주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분노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하늘이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부통령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오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문의 미래를 위해 쓸모없는 잡초를 좀 쳐낸 것뿐이다. 잡초라고요. 이준의 목소리에서 실소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고 하는 그 가문이라는 건 제게는 사랑 한 조각 없는 차가운 감옥일 뿐입니다. 저는 그 감옥의 주인이 될 생각 따위는 없습니다. 네가 지금 젓갓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걷어차겠다는 말이냐. 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 계집을 선택하겠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고 이 권씨 가문의 후계자도 아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최후통첩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주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해 그의 진심을 선언했다. 저는 하늘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도, 이 지긋지긋한 정치판도 전부 버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권력을 지키며 살아오셨지만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지키고 보듬어주는 겁니다. 저는 하늘이를 지킬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주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서재를 나와 문가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나를 발견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를 빼앗아 들고는 내 다른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손은 아주 따뜻했다. 가자 하느라. 그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우리 집으로. 그는 이 집을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곳이 어디든 우리의 집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길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걸어 그 화려한 감옥의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늙은 권력자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나의 손을 잡고 그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을 나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권력이니 명예니 하는 것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우리의 새로운 집을 얻었습니다. 하얀색의 작은 2층 집. 창문을 열면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밤이 되면 별들이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희주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그를 올가매던 정치인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작은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의 명석함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차가운 야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남자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자신감이 자리 잡았죠. 그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술의 기대잠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앞의 작은 뜰을 약초밭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거실을 개조해
하늘 아래 작은 쉼터라는 이름의 찻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사람들의 아픈 마음에 맞는 약초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제 찻집에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바다를 보고 위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찻집의 영업이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우리는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시원한 파도의 물결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내일은 쑥을 좀 캐러 뒷산에 가봐야겠어. 손님 중에 몸이 차가운 분이 계셔서. 그래, 그럼 내가 아침 일찍 차로 데려다 줄게. 고마워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소박하고 평온했습니다. 제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수평선 너머로 마지막 빛을 삼키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제 등이 기대지고 그의 턱이 제 어깨 위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년 전에 저였다면 이 갑작스러운 접촉에 또다시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장가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공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였습니다. 사랑의 하늘아,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의 손 위로 내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습니다. 화면 전환. 하늘이 노을을 등지고 카메라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찾아온다고 말하죠.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만을 남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행복은 부서지고 망가진 내 모습 그대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흉터와 상처를 흉보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에 따뜻한 연고를 발라주고 괜찮다고 내가 곁에 있겠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기꺼이 마주하고 함께 보듬어줄 그런 사람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